목이나 겨드랑이 이런 데 많이 생기는데 사타구니 쪽에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 빙초산 같은 거 발라가지고 화상처럼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2차 감염돼서 막 퉁퉁 부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쥐젖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쥐젖은 정확히 어떤 피부 질환인가요? 그게 저도 참 이 병명이 왜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학술 용어로 하면은 소프트 파이브로마가 연성 섬유종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킨택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뭐 조그만 게 달려있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피부가 원하지 않는 부위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이 익숙하신 질환이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쥐젖은 보통은 이제 겨드랑이, 목 이런 데 많이 생기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항상 피부는 사인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피부가 보내는 사인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여러 논문들에서 이 쥐젖이 많아지면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 혈당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이 스킨택, 쥐젖이 발생률이나 개수의 차이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피부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가 IGF-1이라는 게 작용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예요. 그로스 팩터, 그러니까 생성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간단하게 말을 하면 IGF-1이 많아진다 그러면 피부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케라티노사이트, 파이브로블라스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런 섬유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고요. 케라티노사이트는 각질세포, 피부의 각질층에 있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많이 뭔가를 만들어내게 하니까 거기 피부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 IGF-1이 왜 많아지냐? 몸 안에 인슐린이 많아지면 많아진다고 돼 있어요. 이 인슐린은 언제 많아지죠? 인슐린? 우리가 달달한 거 먹었을 때. 그러니까 당뇨병이 이게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안 하거나 안 만들어서 혈중에 당이 세포로 못 들어가다니고 다 떠도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혈중에 당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인슐린이 많아지는 환경이 되면 IGF-1이 많아지고, IGF-1이 많아진다고요. IGF-1 쪽이 활성화가 되면서 피부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항상 쥐젖 때문에 오시면 제가 하는 검사가 있어요. 당독소 검사라고. 이게 이제 그렇게 혈중에 당이 많아지면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게 피부에 침착이 되거든요. 그거를 검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높게 나오면 당화혈색소도 검사를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쥐젖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피부과 가서 제거해도 또 생겨. 그러면 요즘은 건강검진할 때 다 당화혈색소 웬만한 데는 다 해주거든요. 당화혈색소 수치를 보세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당뇨가 아니면 그냥 다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당뇨가 돼서 당뇨병을 치료하면 안 되잖아요. 당뇨가 되기 전부터 우리가 예방을 해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피부 노화도 안 되고 이런 쥐젖도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러려면 내 수치가 얼마인지를 보시고 이게 막 5.5 이하는 유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5.6 이상부터 당뇨 고위험이라고 하는데, 뭐 치매도 예방하려면 5.0 근처여야 된다는데 제가 해봐도 중년 이상에는 5.0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어쨌든 5.3에서 5.5 정도? 이거는 그냥 제 기준이에요. 제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혈중에 당이 높아지는 환경이나, 그러니까 인슐린이 높아진 환경이죠. 그런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인슐린은 계속 만들어내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세포에서 그 인슐린이 작용을 못해. 그러니까 또 계속 인슐린을 만들어내. 그런 환경이 되면은 쥐젖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쥐젖이 많다고 해서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나 그럼 당뇨인가? 그건 아니고, 쥐젖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당뇨는 아니에요. 물론 저희 환자분들 중에 제가 숨겨였던, 모르고 계셨던 당뇨를 찾아드린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하세요. 그런 분들 있긴 하지만 일단은 내가 남들보다 쥐젖이 좀 잘 생기고 쥐젖을 치료를 하는데도 자꾸 또 생긴다 그러면 당화혈색소를 좀 검사를 해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나? 아니면 내가 요즘 좀 체중이 늘었나? 이런 걸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어느 부위에 많이 생기는 걸까요? 목이나 뭐 겨드랑이 뭐 이런 데 많이 생기는데 사타구니 쪽에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겹치는 부위에 좀 많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저희도 가끔 뭐 빙초산 같은 거 발라가지고 완전 화상처럼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손톱깎이 같은 걸로 자르다가 안 잘라져가지고 2차 감염 돼서 막 퉁퉁 부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설령 제거가 된다고 해도 흉터가 남거나 2차 감염 같은 거 되면은 와서 레이저를 하셔도 이게 상처가 잘 회복이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쥐젖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다른 질환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만나셔서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쥐젖을 어떻게 제거하나요? 레이저를 쓰는데요, 개수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좀 크고 그런 분들은 이제 태우는 레이저를 해야 돼서 며칠간 뭐 테이프도 붙이거나 그럴 수 있고, 좀 자잘하게 여러 개 있으면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레이저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뭐 많이 아프거나 많이 어렵거나 그런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계신 병원에 내원하시면 쉽게 치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평상황이랑 착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게 쥐젖이 아주 작을 때는 편편사마귀가 좀 큰 거랑 약간 비슷해요. 그거는 이렇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우시고 전문의 선생님들이 보시면 조금 판단해 주실 수 있고, 편편사마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납작하고 훨씬 더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쥐젖은 주로 겹치는 부위에 많은 반면에 편편사마귀는 목에도 있지만 얼굴이나 이쪽에 또 같이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말로 나는 치료를 하기 전에 이게 쥐젖인지 편편사마귀인지 확실히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쥐젖인 줄 알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게 이제 좀 보기 싫고 놔두면 자꾸 커져서 치료를 하는 게 좋긴 한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사인일 수 있으니까, 이 쥐젖이 자꾸 생기는 게 내 몸에 그런 대사, 당뇨 쪽으로 가고 있거나 약간 비만 쪽으로 가고 있거나 이런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사도 해보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능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 제가 그냥 피부과 전문의라고 말하지 않고 기능의학하는 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피부과 전문의를 따고 나서 여러 가지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기능의학, 영양의학, 뭐 항노화의학 이런 걸 좀 더 공부를 해서 그런 기능의학 관점에서 환자분들을 봐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피부 기능의학이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또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여러 원장님들이랑 같이 대한 피부 기능의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매해 또 세미나도 하고 있고, 제가 거기 회장도 또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채널에 초대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된 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가라는 타이틀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올 초에 나온 책이고, 제가 어떻게 이런 기능학을 하게 됐는지, 피부 기능학적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어떤 분들이 그런 접근이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거를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피부뿐만 아니라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책자예요. 그래서 혹시 나는 뭘 해도 피부가 안 좋아져, 어떤 치료를 해도 내 피부염은 자꾸 재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난 포기, 내 피부는 평생 이럴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 우리가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좀 더 늙어갈 때 내가 좀 건강하게, 흔히 요즘 말하는 롱제비티, 스킨 롱제비티, 전신적인 롱제비티를 이루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제가 이제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라고 썼어요. 사실 이 출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책 내용을 보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내용이 피부 내용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돼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방법, 생활 습관 이런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이름을 좀 다른 걸로 바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책을 집을 수 있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끝까지 피부를 고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피부과 전문의이기도 하고, 저는 피부가 힘드신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정말 피부를 포기하지 마시고 좀 계속 열심히 치료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이 책에도 써있지만,
피부가 자꾸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염증이 자주 생기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감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내 몸 안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거를 내 피부가 자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피부가 그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뭔가 사인을 보냈을 때 내가 그걸 잘 해결해주고 뭔가 내가 바꿔야 될 걸 바꾸면 전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부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사인이 잘 안 오면 제 생각에 좀 더 큰 질환,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그런 걸 바꾸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저희 환자분들한테 그냥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잘 해결하시면 남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누리면서 사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책이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하나의 룰이 있는데 부캐라고도 말을 하던데 저도 또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능의학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제 책 내용이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책으로 좀 쓰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담아놓은 내용이라서 혹시 피부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건강한 피부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